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뒤면 남편과 결혼한 지 20주년이랍니다. 결혼 생활 중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남편의 형제들과 있었던 매우 큰 사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집안일이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즐겨 듣기만 했던 채널에 제가 주인공이 된다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럼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사연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인성과 지성 모두 남들과 달랐던 그이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겼죠. 그런데 결혼 후 많이 달라졌어요. 전보다 더 나긋나긋하고 사근사근한 남자로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매력은 하나둘씩 늘어가는 바람에 이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답니다. 그렇게 인상 찌푸릴 일이 하나도 없이 수년의 세월을 보내며 첫째로 딸아이를, 둘째로는 아들을 낳고 북적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서 남편 혼자 외벌이를 했어요. 가장의 책임을 크게 느꼈는지 야근하는 날이 잦아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저 대신 아들,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잠을 재워주었네요. 이런 남편과 산다고 하면 주위에서 다들 복받았다고 많은 부러움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이의 형제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만나는 사이지만 저도 따라가서 함께 아주버님들과 시누이를 만나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을 느끼고 돌아왔답니다. 제 남편은 사남매 중 막내여서 그런지 아주버님 둘과 시누이 하나가 그 일을 무시하는 건 당연지사였고, 명령조로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야, 막내! 이번 아버지 생신 때는 너희가 준비해라. 재수 씨랑 생신상 차리고 효도 좀 해드려. 형, 우리더러 모두 준비하라고? 그러지 말고 같이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나만 아버지 자식이 아니잖아. 이 자식이 큰형이 말하는데 토를 달아? 야, 임마, 우리 와이프들은 그동안 여러 번 고생했잖아. 재수 씨는 시집 온 지 3년밖에 안 됐고 한 것도 별로 없잖아. 아주버님들은 제 손윗동서들이 그동안 시댁에서 고생한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모진 시집살이를 했다며 앞으로 집안 행사는 저와 남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본전 생각과 보상 심리가 그득하더라고요. 이에 제 남편은 가족끼리 계산적으로 나와도 되겠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다들 귓등으로 들으며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막무가내였어요. 얼마 뒤 저 혼자 시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리게 되었는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께서 주방까지 나와서 제 보조를 하겠다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만 들어가서 쉬시라고 일러도 고집을 부리셨어요. 막내야, 이 노인네 밥상 하나 차려준다고 뭘 이리도 많이 준비했냐? 생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말이야. 그냥 미역국 하나만 해줘도 충분하고 고마운데. 에이, 아버님, 그렇게 간단히 차려드릴 순 없죠. 제가 상다리 부러지게 생일상 차려드려야 내년 생일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실 거 아니에요. 아버님,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맛있는 거 해드리러 올 테니까 아프시면 안 돼요? 아유, 막내가 참 예쁘다.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런 착한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야? 네 마음이 너무 고와서 이 시애비가 웃는다. 여하튼 시킬 거 있으면 바로바로 시켜주거라. 그렇게 시아버지 생일상은 저와 시아버지가 같이 차리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만든 음식이 모두 맛있다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보다 솜씨가 좋다는 선의의 거짓말까지 해주셨답니다. 다행히 그날 남편의 형제들과 별다른 다툼 없이 기분 좋은 생일 잔치를 열었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 생각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게 적적하실 것 같아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이 갓난쟁이들이라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1년에 두어 번 시댁에 찾아가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자 제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바쁜 일이 없었죠. 그래서 버스로 1시간이 걸리는 시댁에 찾아가 시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갔더니 시아버지가 많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아유, 막내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아니요. 그냥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놀러 왔어요. 아버님은 제가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저 그냥 돌아갈까요? 제가 농담조로 말하자 시아버지가 얼른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시아버지가 직접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버님, 제가 차려드릴게요.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장 봐왔다고요. 그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해주고 오늘은 시애비의 밥상을 맛보거라. 이래봬도 내가 독거노인으로 10년을 넘게 살았다. 맛이 나쁘진 않을 거야. 아버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요. 고생이라니.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밥을 차려준다고. 그러니까 세기, 너는 거실에서 편안히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 준비 다 되면 부르도록 하마. 그렇게 시아버지의 만류에 주방에서 나가게 되었고 20분이 지나자 음식이 다 되었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를 맛볼 수 있었어요. 한 입 떠먹어보자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답니다.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제가 요리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셨어요? 진짜 맛있다. 먹을만 하다니 다행이다. 혼자 이것저것 만들어 먹다 보니 그 어느 순간 감이 생기더라고. 내가 하는 건 요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이야. 그 내 입맛에 대충 맞춘 거지. 아니에요. 이 된장찌개는 당장 팔아도 될 만큼 맛있다고요. 저 아버님 된장찌개 먹으러 자주 와야겠어요. 저 그래도 되죠? 그럼 되다 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와주니까 이 허전한 집이 환하게 바뀌는구나. 이 노인네를 찾아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고맙긴요.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올 테니까 그때마다 이 된장찌개 맛 보여주셔야 해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된장찌개를 바닥이 보일 때까지 맛있게 먹었고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남편은 자기 없이 혼자 시댁에 다녀와 줘서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안 그래도 일이 바빠서 시댁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저 혼자라도 그렇게 효도를 하고 돌아왔다며 꼭 끌어안아 주더군요. 이렇게 시아버지도 좋고 저와 남편까지 좋으니 일석삼조의 행동을 한 거라 생각하고 자주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나중에는 시아버지가 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셨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며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2년 동안 시아버지와 많은 정을 쌓았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장 문제로 멀리 이사를 떠나야 했답니다. 여보, 이번에 진급하면서 울산으로 발령이 났어.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울산? 할 수 없지. 당신 혼자 내려보낼 수 없는 노릇이니 애들하고 같이 이사 준비할게. 미안해서 어쩌지? 당신 여기서 사는 거 좋아했는데 말이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버님이 마음에 걸리네. 이젠 자주 찾아뵙기 힘들어졌으니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처럼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형들도 누나도 그리고 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했어. 당신한테 부끄럽다.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런 건데 뭘. 나야 시간 많은 아줌마니까 자주 찾아갈 수 있었지. 여하튼 시아버지하고 같이 된장찌개 먹을 날이 없어지게 된 게 너무 아쉽다. 이번 주에 찾아뵙고 인사드리자. 그렇게 다시 시댁을 찾아가 시아버지께 이사 소식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서운하셨는지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 눈물까지 훔치시며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울산으로 터를 옮긴 저희 식구들은 그곳에서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이들도 친구들의 사투리가 적응되지 않는다며 집에서만 놀았고, 남편도 회사에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몇 달의 시간이 지나니 서울에서 살던 것과 비슷하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거기서 7년 가까이 살며 명절에만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매일같이 바쁜 상황이라 자주 떠날 수 없었죠. 다행히 시아버지는 가끔 만나도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큰 아주버님의 연락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만약 제가 서울에 살며 자주 왕래를 했더라면 치매를 앓는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남편은 급한 상황이어서 휴가를 내고 저와 같이 서울로 떠나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저희를 알아보셨어요. 막내들 왔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예비가 막내 며느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한 줄 아느냐? 세기가 연락 없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된장찌개를 끓인 날이 여러 번이라고. 아버님, 죄송해요. 멀리 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어요. 안다, 새아가. 내가 그걸 모를까봐. 괜히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니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니들 얼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자 긴장이 풀리셨는지 바로 깊은 잠에 드셨어요. 그 순간 큰아주버님이 휴게실에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말했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 치매에 걸리신 시아버지의 앞날에 대한 회의일 것 같았죠. 이윽고 아주버님들과 손윗동서들, 시누이와 저희 부부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떼며 말문을 열었어요. 지금 아버지 상황이 크게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하루의 절반 이상을 어린애처럼 변하셔. 우리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 기본에다가 투정 부리고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기도 하시지.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 의견을 말해봐. 그러자 둘째 아버님이 형, 우리 집은 안 돼. 집사람도 일 다니고 있고 나도 바쁘게 일해서 모실 시간이 없어. 라고 칼같이 거절하더군요. 또 시누이는 오빠,
나는 남편 눈치 보고 사는 입장이야. 지난번에 내가 대출받아서 식당 차린 거 기억하지? 내 남편이 아직도 그 망한 식당의 빚을 갚고 있다고. 난 절대 못 모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나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말이야. 막내는 어때? 나? 나는 모시고 싶긴 하지만 아버지를 모셔가면 모든 짐은 집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 형들이 곤란한 것처럼 나도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모셔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아무래도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겠다. 그래야 공평하게 형제끼리 싸우지도 않겠지.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듣자 제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아졌다 한들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으니까요. 아주버님, 제가 모시도록 할게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 여보, 진심이야? 당신이 많이 힘들어질 텐데 괜찮겠어? 응, 나는 괜찮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버님을 두고 내려가면 가슴에 한이 맺힐 것 같아. 다들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하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아버님 모시도록 해.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 고맙지. 형들하고 누나 생각은 어때? 시누이는 저를 째려보며 한두 달 모시고 포기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아주버님 둘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 저더러 시아버지를 모셔가라고 일렀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시아버지가 퇴원 절차를 밟자마자 저희 부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떠났습니다. 세아가 고맙다. 네가 나를 걷어줘서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말로 표현을 못하겠구나. 네가 힘들지 않도록 얌전히 지내도록 할게.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가 미안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왜 얌전하게 지낼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여기가 아버님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시면 된다고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저희와 한 식구가 되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땐 반가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된장찌개 냄새였죠. 저는 한달음에 방문을 열고 나가서 시아버지께 아버님, 오랜만에 이 냄새를 맡아보네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은 아버님 덕분에 입이 호강하겠어요. 라며 수다스럽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내가 막내 너한테 이 된장찌개를 얼마나 해주고 싶었는지 아니? 앞으로 된장찌개는 내 담당으로 할 테니 자주 끓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며 아침상을 뚝딱 차리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아들, 딸도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니 재밌고 좋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어릴 적 시아버지가 많이 예뻐해 줬던 기억이 남아 있어 조금의 거부감 없이 아주 잘 지냈죠. 그렇게 사흘을 지내고 나니 시아버지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 거죠. 어린아이의 행동과 말을 하며 저에게 베개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아줌마,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누군지 알겠다. 우리 아빠랑 바람난 아줌마지? 빨리 우리 엄마 데리고 오고 아줌마는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저 막내 며느리예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닥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년아! 시아버지의 욕설에 매우 당황하고 놀라긴 했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아 나온 행동인 걸 알고 있어 바로 침착함을 찾았네요. 이 밖에도 시아버지는 제가 차린 밥상을 엎어버리기도 했고 바지에 변을 보시기도 해서 제가 다 치우고 닦아드렸답니다. 하루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시면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아무런 실수 없이 잘 계셨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답니다. 아휴, 다행이다. 내가 세기한테 무슨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니 천만 다행이구나. 이 치매가 정말 무섭긴 하다. 어떻게 된 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아버님은 아주 얌전하고 조용하게 잘 지내셨어요. 제가 신경 쓸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렇다니 안심이 되는구나. 행여나 내가 새끼 너한테 몹쓸 짓을 하거든. 된통 혼을 내주거라.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 테니까 말이야.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혼내요? 아버님,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편하게 마음 먹고 지내세요. 시아버지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항상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여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정신만 돌아오면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는데 내색하지 않고 밝은 미소만 보여드렸네요. 석 달이 지나는 시간을 거의 시아버지 곁에 붙어서 지냈더니 어느 정도 건강이 호전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더 욕심을 내서 치매를 아예 없애드리는 기적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세상에 자기보다 결혼 잘한 남자가 있겠느냐며 저를 추켜 세웠고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저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형제들이 다 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는지 오랜 시간을 머물더라고요. 재수씨, 그 아버지 정신 자주 잃고 그러시나요? 지금 보니까 멀쩡해 보이네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어린아이가 되세요. 그 밖에는 시아버지 모습 그대로고요. 많이 호전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재수씨가 고생이 많겠어요. 고생이라뇨. 제가 모시고 싶어서 모시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 자식인데 고맙다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식구들은 계속해서 저희 집에 머물렀고 저와 남편은 식사 준비를 위해 둘이서 마트에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형제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잠깐만 있다 들어가자며 형제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재수 씨가 아버지를 너무 잘 모셔서 탈이네. 노인네가 치매 걸렸다고 해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오빠, 이러다가 아빠 맨정신 찾고 예전처럼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유산 받을 날은 점점 더 멀어지겠어. 노인네가 빨리 재산 정리해서 자식들한테 나눠줄 것이지. 무슨 욕심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형, 누나,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갈까? 막내한테는 돌아가면서 모신다고 하고, 그 요양원에 내다 버리자고. 그럼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실 거 아니야? 이야, 그거 좋은 방법인데? 야, 둘째가 역시 지혜롭다니까. 야, 이따가 막내랑 재수씨 오면 우리가 모셔간다고 말하자. 대화가 그치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제 얼굴을 보며 여보, 아버지 우리가 계속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저 인간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해 라고 말했어요. 그야 당연하지.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버님 유산을 빨리 받겠다고 내다 버리자는 게 자식들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 내가 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줄게. 아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우리가 계속 모시는 거로 하자. 저 인간들이랑은 싸우기도 싫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잖아. 당신이 똥을 피했으면 좋겠어. 그이의 말을 들으니 쉽게 납득이 갔어요. 게다가 제가 난리를 치면 안방에 계신 시아버지가 나와서 크게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았으니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저희 부부가 들어서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형제들이 다른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여기서 지내기 편하세요? 나야 막내 며느리가 잘해줘서 편하지. 그런데 왜?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재수 씨한테 모든 짐을 맡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제라도 저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모실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나 예상했던 말을 하길래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세아가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라도 내가 자식들한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애들 말대로 자식들 집에 돌아가면서 지내는 게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저는 시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낼 수 없어서 굳게 마음을 먹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데도 못 가세요. 저랑 천년만년 이 집에서 사실 거니까 나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라고요. 이 집에서 아버님과 함께 지내는데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할아버지랑 함께 지낸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맞아요, 아버지. 이 사람 말대로 해요. 그리고 집을 옮겨 다니면서 지내는 건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가 요동치고 말 거라고요. 저희 부부는 강력하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시아버지도 마음을 돌려 저희 집에서 계속 지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들과 시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민을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제 의사를 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저희와 계속 함께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자주 잃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저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는 날이 매일 있었답니다. 세아가, 내가 어제 실수하지 않았니? 어제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구나. 아무래도 내 상태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버님, 약 잘 드시고 계시잖아요. 치매라는 게 원래 심하다가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염려 마세요. 아유, 세아가, 내가 외출 좀 해도 되겠니? 아무래도 정신이 맑을 때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혼자서요? 안 돼요, 아버님. 볼 일 있으시면 저랑 같이 나가도록 해요. 며느리 뒀다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은 혼자 바람을 쐬고 싶구나. 핸드폰 챙겨 나갈 테니 볼일 다 보면 전화하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집에 있거라. 무슨 볼일인데 그러세요? 혹시 숨겨둔 여자친구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쁜 애인 만나러 간다. 저는 농담을 하며 시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셨어요. 어딜 다녀오셨느냐고 여러 번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죠. 그리고 시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셨습니다. 합병증인 욕창과 폐렴이 생겨서 거동이 불편하신 데다가 말씀을 거의 하지 못하셨죠. 병원에 여러 번 입원하기를 반복했는데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병을 달고 지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방에 들어갔더니 각혈을 하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시아버지의 입가를 닦아드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빨리 건강 되찾으시란 말이에요. 저한테 된장찌개 끓여준 지가 벌써 넉 달이 지났다고요. 막내야, 미안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다. 다른 자식들은 나를 요양원에 버릴 생각이었는데 너만이 나를 받아줬어. 네 덕분에 좋은 추억 많이 가져가는구나.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좋은 추억 더 많이 만들어야죠.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며칠 전 홀로 외출해서 내 재산 정리하고 왔단다. 세아가, 내가 가진 재산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너희 네 식구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된다. 시골에 선산과 1,000평 남짓 되는 땅이 있는데 모두 네 명의로 돌려놨다. 내가 세상을 뜨거든 바로 팔아서 재산을 챙기도록 해라. 내가 다 팔아버리고 주려고 했는데 거기까진 내가 못했구나. 시아버지는 남편을 제외한 형제들이 재산을 빨리 받으려고 요양원에 내다 버릴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시며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주셨답니다. 아버님, 진짜 왜 그러세요? 누가 아버님한테 재산 달라고 했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건강 회복하시라고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 몸이 온전치 못해서 된장찌개는 끓여주지 못하겠구나. 그 대신 내가 남기고 가는 선물을 부디 고맙게 받아주고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니 꼭 이뤄주렴. 저는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임종 순간을 보니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져 왔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남편은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려 부고를 전하고 장례식장을 마련했어요. 몇 시간 뒤 시댁 식구들 모두가 모였고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정신없이 바빴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타인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대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발인 날이 다가왔고 큰아버님이 부의금을 나누자며 한자리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봉투에 쓰인 이름을 각자 챙기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세상 모든 일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많이 안타까웠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다들 알겠지만 아버지가 시골에 꽤 큰 유산이 있어. 그걸 팔면 좋게 20억은 나올 것 같다. 우린 그걸 4등분해서 공평하게 나눌 거야. 그래, 오빠 말대로 4등분해서 5억씩 가져가면 되겠네. 그래도 아빠가 빈손으로 가시지 않고 유산을 남기고 떠나셔서 다행이야. 저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형제들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나 두고 봤습니다. 잠시 후 둘째 아주버님이 기뻐하며 말하더군요. 이야, 5억이라. 난 그 돈으로 뭘 해야 좋으려나? 일단 해외여행부터 다녀와야지. 어머, 나도 해외여행 갈 생각인데, 난 하와이로 떠날 생각인데, 오빠는 어디로 갈 거야? 하와이 좋지. 그럼 우리 부부랑 동반으로 같이 갈까? 정말? 나야 좋지. 애들끼리 다 데려가서 재미나게 놀다 오자. 아주버님들과 시누이는 신나게 대화를 나누었고 잠시 후 큰아주버님이 저에게 시아버지의 땅 문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재수씨가 보관하고 있죠? 아버지 땅 문서요. 이제 그거 저희한테 주세요. 이제 그 땅 팔아야 할 때가 왔네요. 재수씨도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유산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가소로운 형제들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아주버님들, 그리고 아가씨, 아버님은 여러분이 요양원에 내다 버리려고 한 것과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 걸 모두 알고 계셨어요. 또 살아계실 때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은 걸 괘씸해 하셨죠. 그래서 아버님은 모든 재산을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버님 유산은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을 유산은 한 푼도 없답니다. 제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큰아주버님이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내다 버리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재수씨가 다 갖겠다는 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우린 재수씨 말에 동의할 수 없으니 당장 재산을 똑같이 4등분으로 나누도록 해요. 맞아요, 새언니. 아무리 아빠가 언니에게 유언하고 재산을 줬다 해도 법적 효력은 없다고요.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땅 문서 가져와요. 누가 보면 우리 형제가 천하의 불효자인 줄 알겠네. 형들하고 누나 불효자 맞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 자식이 효자일 리가 없잖아.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하던 이야기 다 들었어. 요양원에 내다 버리면 빨리 돌아가실 거라며 모셔가려고 했잖아. 우리한테는 각자 집에 돌아가면서 모신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러자 형제들은 크게 분노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그 꼴이 딱 들어맞았죠. 야, 임마. 그건 어차피 오래 못 사시니까 너와 재수씨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한 소리였어. 우리가 설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빌었겠냐? 맞아. 우린 새언니 고생을 덜어주려고 그런 대화를 나눈 거야.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서 아버지 땅 문서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4등분 하도록 해.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아버님의 유언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요. 그러니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말에 식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갖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아버지 재산을 가로챈 거구나. 어쩐지 아버지를 모셔간다고 했을 때부터 수상하게 보였어. 니년이 바라던 게 그 땅이었지. 그래서 쇼를 한 거고 말이야. 아주버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와 아버님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요. 어이씨구 아주 열려났네. 20억을 혼자 꿀꺽하려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당장 땅 문서 가져와 이년아. 형제들은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저와 남편을 가족이 아닌 적으로 대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영정사진을 꺼내왔습니다. 누가 영정사진 달랬어? 땅 문서 가져오라고! 아주버님, 사진 뒷면을 보세요. 거기에 아버님 유서가 적혀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면서 영정사진과 유서를 같이 보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신다고 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윽고 큰아주버님이 소리내어 시아버지의 유서를 읽었습니다. 자식들아, 보거라. 너희들은 내가 빨리 죽길 바랬지. 내 유산을 하루빨리 손에 넣고 싶어서 말이야. 게다가 너희들은 이 애비를 늘 돈으로만 봐왔어. 어릴 적부터 말이야.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죄가 있긴 하다만 나이가 50 들어 넘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어쩌면 좋으냐? 난 니들보다 막내 며느리가 더 자식 같다. 나한테 온갖 애정을 주던 유일한 사람이야.
물론 막내 아들도 좋은 녀석이지. 그래서 내 유산의 전부는 막내 며느리에게 일임한다. 너희들은 이를 알고 가만히 있지 않겠지. 고소하려고 난리를 칠 게 안 봐도 뻔하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미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까지 받으며 유서를 적었으니 니네들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을 거다. 그런데도 막내 내외를 괴롭힌다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러니 조용히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유서의 모든 내용을 읽자 형제들이 혀를 차며 화를 냈고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사진을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그 많은 재산을 막내한테 모두 넘겨준다고? 오빠들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 재산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어? 당연하지. 이대로 물러나면 우리 호구돼 버리는 거야. 인연이 어떻게 아버지를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욕설은 차마 글로 적지 못하겠네요. 형제들은 1시간이 넘도록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발인은 저와 남편이 맡게 되었고 장지까지 가서 시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명복을 빌어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아주버님들과 시누이에게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형제끼리 꼭 다퉈야 하나 싶어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줄까라고 물었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래선 안 된다며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언은 꼭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 유서를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맞고소를 하며 법정에서 형제들과 만나게 되었답니다. 여전히 흥분한 채 저를 노려보던 형제들은 법정에서도 언성을 높이다가 판사님의 제재로 겨우 침묵하더군요. 재판은 제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형제들은 무일푼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돌아가기 전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 더 비싼 변호사를 사서 우리 것을 되찾고야 말겠어. 라고 경고를 했네요. 참 씁쓸하고 속이 상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시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남편은 절대 쓰레기 같은 형제들에게 10원 하나도 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고소장이 여러 번 왔는데 결과는 하나같이 저희의 승리였어요. 괜히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한 어리석은 형제들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여하튼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들, 딸이 커서 결혼하게 될 때 쓰자고 약속했습니다. 몇 년 동안 형제들은 조용했고 고소장이 날라오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 큰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의 몰골은 굉장히 초췌했고 피죽도 못 먹은 얼굴이었어요. 재수씨, 지금 제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업이 망하고 이혼까지 당했어요. 자식들은 제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재수씨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빨리 제기해서 갚아드릴게요. 아주버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정말 안 된 일이네요. 형, 우린 형한테 한 푼도 못 줘. 그동안 고소장을 몇 번이나 날리면서 우리를 괴롭혔잖아. 이 모든 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벌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유서 기억나지? 우릴 괴롭히면 귀신이 되어서 괴롭혀 주겠다고. 우린 형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돈 한 푼 줄 마음도 없어. 그리고 형이 평소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들이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거야? 안 봐도 뻔하다. 형이 아버지한테 한 짓을 그대로 되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인생 벌 받으면서 살아. 남편의 호통에 아주버님은 무릎을 꿇고 사정하셨습니다. 막내야, 제발 이 형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빌게.
백날 일해봐야 소용없어. 이젠 나한테 형제 따윈 없으니 다신 찾아오지 마. 그렇게 아주버님을 쫓아내 버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둘째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같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 역시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을 위기라며 돈을 요구했답니다. 애원하는 걸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속상할 마음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남편의 형제들이 찾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형제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며 형제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해서 입 밖으로 아주버님들과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저희 부부가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저희를 유일하게 자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니 저희도 자식된 도리를 끝까지 해내기로 했죠. 비록 다른 형제들은 없지만 저희 네 식구가 마음을 모아 제사를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의 사연을 구구절절히 적어보았습니다. 글재주가 없다 보니 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돈 때문에 이 지경이 되어버린 집안은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분들께 제 사연이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부디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